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대 독자 한도윤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에서 유학까지 마친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26의 나이에 그가 쌓아온 이력은 누가 봐도 화려했죠.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장학금을 받으며 석사학위를 땄어요. 졸업 후엔 삼성전자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지만 도윤은 그 모든 걸 뒤로 미뤘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군복을 입고 훈련소에 들어선 건 2월 초, 아직 매서운 추위가 가시지 않은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훈련소 정문을 들어서며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년만 잘 버티면 돼. 할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자.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하지만 그 이력은 훈련소 시절부터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입대 첫날 자기소개 시간에 한 조교가 물었습니다. 학력사항 말해봐. 도윤은 담담하게 답했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순간 생활관 안이 술렁였어요. 야, 저애 서울대 나왔대. 하버드까지 다녀왔다며? 동기들 사이에서 오가는 수군거림은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몇몇은 다가와서 영어 공부법을 물었고 또 면모진 진로 상담을 부탁하기도 했어요. 도윤은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훈련소 5주 동안은 그렇게 무난하게 흘러갔죠. 문제는 자대 배치를 받고 본격적인 군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였어요. 도윤이 배치받은 부대는 경기도 외곽의 한 보병사단이었습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생활관에 들어선 첫날 선임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건 호기심이 아니라 경계와 적대감에 가까운 눈빛이었죠. 야, 신병. 학교 어디 나왔어? 한 병장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가능한 한 짧게 답했어요. 서울대입니다. 그러자 병장은 코웃음을 쳤죠. 서울대? 공부만 하다 왔겠네. 여긴 머리로 하는 데가 아니야. 몸으로 하는 거라고. 그날 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공부만 하다 오네 군대 우습게 아는 엘리트라는 낙인이 어느새 도윤의 등에 찍혀 있었어요. 선임들은 도윤을 볼 때마다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하버드에선 총 쏘는 법 안 가르쳐 주던데? 엘리트 양반이 왜 여기서 고생이야? 도윤은 일부러 더 조용히, 더 성실하게 생활했어요. 아침 점호 30분 전에 일어나 내무실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했고 선임들의 군화도 틈날 때마다 닦아놨죠. 지시에는 언제나 네 알겠습니다로 답했고 절대 반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태도가 오히려 선임들의 열등감을 자극했습니다. 한 상병은 동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새끼 봐라. 완벽하게 하려고 난리야.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도윤의 성실함은 그들에겐 도전으로 보였던 겁니다. 밤마다 시작되는 조롱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야, 하버드면 총 대신 연필 들어야지. 한 선임이 도윤의 어깨를 툭 치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서울대 나와서 이등병 달고 있는 기분이 어때? 창피하지? 또 다른 선임은 비웃듯 물었죠.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어요. 처음엔 말뿐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조롱은 신체적 접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혔고 뛰어갈 때는 슬쩍 발을 걸었죠. 넘어져도 조심해야지. 하버드에선 그것도 안 가르쳐. 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어느 날 밤 샤워실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 비누칠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그를 세게 밀었어요. 도윤은 균형을 잃고 타일 바닥에 미끄러지며 손바닥을 세게 찧었죠.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뿐이에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6.25 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할아버지 한상철에게만큼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주 오는 할아버지의 편지에는 언제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도윤아, 군대는 남자를 만드는 곳이다. 할아버지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거라. 내가 자랑스럽다. 도윤은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는 도윤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도윤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할아버지가 홀로 그를 키웠죠. 가난했지만 할아버지는 도윤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부해라. 그게 내가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할아버지의 그 말을 믿고 도윤은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견뎠어요. 조롱도, 폭력도, 모욕도 모두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곧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가혹행위의 중심에는 이재훈 상병이 있었어요. 24살의 이재원은 현직 국회의원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안 되는 게 없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나빠도 좋은 중학교에 특례 입학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의 힘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죠. 대학도 기부금 입학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런 소문을 단번에 묻어버릴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대에 오기 전까지 이재훈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복종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명령하는 쪽이었죠. 그런 그가 군대에서 선임에게 고개 숙이고 명령받고 청소하고 기합받는 일상을 받아들일 일이 없었어요. 처음 몇 달은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으니까요. 1년 8개월만 참아라. 그 후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해줄 테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훈의 내면에는 분노가 쌓여갔어요. 자신보다 못한 놈들에게 굽신거려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죠. 그러던 중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서울대 하버드 출신이라는 소문을 들은 순간 이재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런 놈이 여기서 고개 숙이고 있네. 이재훈에게 도윤은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질투했던 진짜 엘리트를 짓밟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이재훈의 곁에는 김태성이라는 동기가 있었어요. 25살의 김태성은 입대 전 지방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폭력에 익숙했고 위계질서를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군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놈 옆에 붙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김태성은 이재훈이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노골적으로 그에게 붙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만 믿고 갑니다. 나중에 전역하면 형님 아버님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김태성의 말에 이재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마침내 자신을 형님이라 부르는 부하가 생긴 겁니다. 둘의 결합은 위험했어요. 이재훈은 머리를 쓰고 김태성은 손을 놀렸습니다. 생활관에서 이 둘을 건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선임들조차 이재훈의 배경을 알고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소등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이재훈이 김태성에게 눈짓했어요. 야, 하버드 좀 데려와. 김태성은 시익 웃으며 도윤의 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야, 한도윤. 나와봐. 도윤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어요. 무슨 일입니까?
말 많으니까 그냥 따라와. 김태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도윤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선임의 명령을 거역하면 더 큰 화가 돌아온다는 걸 이미 배웠으니까요. 두 사람은 도윤을 생활관 뒤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은 CCTV 사각지대였어요. 이재훈은 이미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죠. 건물 뒤편의 좁은 공간, 가로등 불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너 요즘 기분 좋아 보이던데? 이재훈이 도윤을 보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답했죠. 거짓말하지 마. 서울대, 하버드 나온 놈이 우리 같은 애들이랑 군대 생활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 이재훈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냥 도윤이 말을 잇기도 전에 김태성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복부에 정확히 꽂힌 주먹에 도윤은 신음을 삼키며 몸을 구부렸어요. 말대꾸하지 마. 형님이 물어보시면 대답만 해. 조롱은 순식간에 폭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성은 앞에서 발로 도윤의 다리를 걷어찼고 도윤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내 자리야.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게. 김태성이 도윤의 머리를 짓밟듯 눌렀습니다. 이재훈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구경하듯 즐기듯 말이죠. 야, 태성아. 적당히 해. 흔적 남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형님. 김태성은 능숙하게 도윤의 급소를 피해가며 가격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곳만 골라서 때렸죠. 폭력은 10분 넘게 이어졌어요. 도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김태성이 입을 막았으니까요. 소리 지르면 죽는 줄 알아. 그 협박에 도윤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았어요. 마침내 김태성이 숨을 고르며 뒤로 물러났을 때 이재훈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쪼그리고 앉아 도윤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눈 좀 제대로 떠봐.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너 같은 놈들이 공부 잘한다고 우쭐대는 꼴 보면 구역질 나거든. 그 순간이었어요. 이재훈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손전등이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손전등 끝부분이 뾰족하게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알아? 아버지가 호신용으로 주신 건데 쓸 데가 없더라고.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잠깐 그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강한 충격이 도윤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정확히 왼쪽 눈 부위였어요. 이재훈은 개조된 손전등으로 도윤의 눈을 강타했던 겁니다. 도윤은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뒤로 쓰러졌어요. 왼쪽 눈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이내 완전한 어둠으로 바뀌었죠. 도윤은 눈을 감싸쥐고 바닥을 굴렀어요. 형님,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김태성조차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사고로 처리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이재원은 태연하게 손전등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도윤은 한쪽 눈의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의무실로 실려갔지만 의무병은 간단한 응급처치만 했을 뿐이에요. 사건은 즉시 야간 훈련 중 넘어져 다친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상철은 손주 면회를 가기 위해 옷장에서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78세의 노인에게 정장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었죠. 손주의 얼굴을 보러 가는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상철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혼잣말을 했어요. 도윤이가 얼마나 컸을까? 군복 입은 모습 보면 정말 의젓하겠지.
그는 6.25 전쟁 당시 입었던 군복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젊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신기했죠. 면회 가방에는 도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와 육포를 가득 채웠어요. 군대에서 단 것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상철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배급받은 초콜릿 한 조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기억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으니까요. 현관을 나서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철은 가방을 내려놓고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한상철 어르신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이등병 한도윤의 상사 박현수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건조하고 빨랐어요. 상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군대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 도윤이한테 무슨 일 생긴 겁니까?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닙니다. 큰일은 아니고요. 오늘 면회는 어렵겠습니다. 예, 면회요? 왜 안 됩니까? 상철은 이미 정장까지 차려입고 나갈 준비를 다 했다고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부대 사정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대 사정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손주 보러 가는데. 상철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박현수는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부대 사정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사님, 우리 도윤이 다친 겁니까? 아픈 겁니까? 상철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었어요. 경미한 부상이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부상이요? 어디를 다쳤습니까? 지금 당장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어요. 괜찮다니요? 제 손주가 다쳤는데 괜찮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상철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따르릉.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어요. 상철은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온몸을 파고들었죠. 경미한 부상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군대에서 경미하다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는 심각한 경우가 많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정장을 벗지도 않은 채 상철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면회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까지 상철은 전화기만 바라봤습니다. 도윤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 믿었으니까요. 밤 9시가 넘어서야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도윤이었죠. 상철은 서둘러 돋보기를 꺼내 들고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오지 마세요. 단 11글자였어요. 하지만 상철은 그 짧은 문장 속에서 뭔가 절박한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다는 말, 오지 마세요라는 부탁. 이 두 문장은 서로 모순됐어요. 정말 괜찮다면 왜 오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상철은 그 순간 6.25 전쟁터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1953년 7월 격전지였던 강원도 어느 고지에서였어요. 총탄 세례를 받고 쓰러진 전우가 있었습니다. 상철이 달려가 괜찮아? 라고 묻자 그 전우는 피를 토하면서도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넌가 있어. 나 때문에 너까지 죽으면 안 돼. 그 전우는 1시간 후 숨을 거뒀어요. 괜찮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걸 상철은 그때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위험할 때 오히려 괜찮다고 말한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혹은 더 이상 도움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말이죠. 상철의 손이 떨렸어요. 문자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괜찮아요. 오지 마세요. 이 문장 속에는 분명 도윤의 비명이 숨어 있었어요. 도움을 청하면서도 동시에 할아버지를 보호하려는 손주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내일 갈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상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경미한 부상이라고 했는데 정말 경미한 걸까? 왜 면회를 못 오게 하는 거지? 도윤이는 왜 오지 말라고 하는 걸까? 새벽 4시 상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현관문을 나서며 중얼거렸죠. 도윤아, 할아버지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동이 트기 전 상철은 부대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그는 한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도윤이가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버스 안에서 상철은 주머니 속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도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새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는 도윤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죠. 상철은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반드시 지켜줄게. 그의 다짐은 단단했어요. 6.25 전쟁을 겪은 노병의 눈빛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상철은 아침 7시에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위병소에는 이미 젊은 병사 2명이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상철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기 면회 온 사람인데요. 위병 중 한 명이 상철을 힐끗 보더니 물었어요. 면회 신청하셨습니까? 아니요.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급하게 와야 할 것 같아서요. 손주가 다쳤다고 해서. 상철의 말에 위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회 신청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손주가 이등병 한도윤이라고 하는데 확인만이라도 해주시면. 상철이 간곡히 부탁했지만 위병은 단호했어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면회자 명단에 없으면 출입 불가입니다. 명단이요? 어제 전화로 면회 못 온다고만 했지 명단에 올리라는 말은 없었는데요. 위병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한도윤, 여기 면회 제한 대상자로 등록돼 있네요. 면회 제한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철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할아버지입니다. 보호자인데 왜 면회를 못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시스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대 사정이 있으신 것 같으니 생활관에 전화해 보시는 게. 생활관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상철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위병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민원실로 가십시오. 상철은 지팡이를 짚고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은 본관 1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로 보이는 군무원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손주 한도윤 면회를 왔는데 위병소에서 면회 제한 대상자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상철의 질문에 군무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한도윤 이등병. 현재 의무대에서 치료 중이라 면회가 어렵습니다. 치료 중이라고요? 뭘 다쳤습니까? 심각한 겁니까?
상철이 다급히 물었지만 군무원은 무심하게 답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훈련 중 부상이라고만 나와 있네요. 그럼 의무대라도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시면 가능은 한데 지금 의무대에 계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상철은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요즘 애들 집에서 유난 떠는 경우 많습니다. 군무원이 동료에게 하는 말이 상철의 귀에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철이 되물었지만 군무원은 시치미를 뗐죠.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라 상철은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민원실을 나와 부대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의무대가 어디인지 물어가며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죠. 의무대로 가는 길, 상철은 생활관 건물들을 지나쳤어요. 그때 건물 앞에서 2명의 병사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재훈과 김태성이었죠. 둘은 상철을 보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저 영감, 한도윤 할아버지 아닌가? 김태성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하버드 할아버지 오셨네. 이재훈이 비웃듯 말했어요. 둘은 일부러 상철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그를 힐끔거리며 웃었습니다. 상철은 그 시선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도윤을 만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의무대에 도착한 상철은 간호장교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군 대위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손주 한도윤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도윤, 잠깐만요. 간호장교는 차트를 뒤적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은 면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제가 할아버지인데 손주 얼굴도 못 봅니까?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장교는 잠깐 상철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지시를 따라야 해서요. 누구 지시입니까? 대체 우리 손주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상철이 목소리를 높이자 간호장교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도윤 씨 눈을. 그녀가 말을 잇기도 전에 누군가 의무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현수 상사였어요. 어르신, 여기서 뭐 하십니까? 박현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손주 보러 왔습니다. 당신이 어제 전화한 사람이요? 그렇습니다만 면회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소. 제가 보호자인데 왜 손주를 못 봅니까? 상철이 따졌지만 박현수는 단호했어요. 부대 규정입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외부인 접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요? 제가 외부인입니까? 할아버지가 외부인이란 말이요? 박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간호장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위님, 업무에 집중하시죠. 간호장교는 고개를 숙이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철은 그녀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흘끗 봤어요. 서류 사이로 보인 단어 하나. 외상성 시신경 손상. 상철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신경 손상.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6.25 전쟁 당시 포탄 파편에 눈을 다친 전우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시력을 잃었죠. 도윤이가 눈을 다쳤소?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현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경미한 부상입니다. 곧 나아질 겁니다. 경미하다고요? 시신경 손상이 경미하단 말이요? 어르신, 흥분하지 마십시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의 말은 형식적이었어요. 상철은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당신들이 우리 도윤이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입니다. 상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겁니다. 78년을 살아온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손주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제발, 제발 도윤이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시오. 할아버지가 잘못했소. 제발. 상철의 애원에도 박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십시오. 상철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노병의 눈빛이었죠. 그는 천천히 의무대를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구나. 상철은 부대를 나와 근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팡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외상성 시신경 손상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수없이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포탄 파편에 눈을 잃은 전우들, 총탄이 스쳐 지나가며 한쪽 눈이 터진 병사들. 그들 중 대부분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죠. 어떤 이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도윤이가, 우리 도윤이가 그런 일을. 상철의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훈련 중 사고라고? 거짓말이야. 저들 눈빛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 상철은 6.25 전쟁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박현수 상사의 눈빛, 간호장교의 회피하는 시선, 그리고 생활관 앞에서 자신을 비웃던 두 병사의 표정.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우리 도윤이를. 상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죠. 1953년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25살의 젊은 상철이 군복을 입고 전우 5명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전우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김태성, 박준호, 이동혁, 최민수, 정우진. 그들은 모두 상철과 같은 조에서 싸웠던 동료들이었어요. 생사를 함께한 전우들이었죠. 그중 김태성의 얼굴에 상철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태성은 상철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어요. 강원도 어느 고지 전투에서 상철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전사했죠. 상철은 그날 태성의 품에서 꺼낸 편지를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상철아, 만약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을 부탁한다. 내가 살아남아서 우리 아들을 지켜줘. 그게 태성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상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태성의 아들을 찾아갔어요. 당시 5살이었던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었죠. 상철은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돌봤습니다. 학비를 대주고 진로를 상담해주고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기도 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은 50대 중반의 육군 중장이 됐습니다. 이름은 김정훈. 육군 본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장성이었죠. 상철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였고 김정훈에게 상철은 아버지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상철은 그동안 김정훈에게 부탁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 했고 전우의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김정훈이 승진할 때마다 찾아와 아버지,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상철은 항상 괜찮다고만 답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손주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손주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상철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78세 노인이었지만 전화번호를 찾는 건 할 수 있었어요.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리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김정훈 중장.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건 너무 큰 부탁이 아닐까? 정훈이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를 따르던 그 착한 손주가 지금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결심했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김정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힘찼어요. 그는 상철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친아버지를 본 적 없는 그에게 상철은 진짜 아버지였으니까요. 정훈아.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죠. 김정훈은 즉시 알아챘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십니까? 나는 괜찮다. 그런데 정훈아, 부탁이 하나 있다. 상철이 말하자 김정훈은 진지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군대에서. 상철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온갖 고난을 다 겪었지만 지금처럼 말문이 막힌 적은 없었어요. 도윤이요? 손주 말씀이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김정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도윤이가 눈을 다쳤다. 시신경 손상이라고. 상철의 말에 김정훈은 잠시 침묵했어요. 어느 부대입니까? 김정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호한 음성이었죠. 상철은 부대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훈아, 이건 사고가 아닌 것 같다. 사고가 아니라니요? 부대에서 면회도 못하게 막고 모든 걸 숨기려고 해. 훈련 중 사고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상철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누군가 우리 도윤이를 다치게 한 것 같다. 전화 너머로 김정훈이 깊게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당장 확인하겠습니다.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정훈아, 미안하다. 이런 부탁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평생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런 거 하나 못 해드리면 제가 사람입니까? 김정훈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한다. 상철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상철이를 아버지처럼 모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평생 지키며 살았어요. 아버지의 손주는 곧 제 조카입니다. 제가 반드시 보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상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태성아, 내 아들이 훌륭하게 컸다. 이제 내 손주를 지켜줄 거야.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죠. 1시간 후 김정훈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확인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데?
도윤 씨가 한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훈련 중 사고가 아닙니다. 가혹행위입니다. 상철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나? 이재훈 상병과 김태성 일병입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김정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정훈아, 내가 뭘 해야 하나? 상철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김정훈은 단호하게 말했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응? 이번엔 우리가 갑니다. 김정훈은 전화를 끊자마자 움직였어요. 그는 자신의 연락처에서 몇 개의 번호를 꺼냈습니다. 모두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아들들이었죠. 그들 역시 상철에게 신세를 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박준호 장군의 아들인 박성훈 소장에게 걸렸습니다. 성훈아, 나 김정훈이야. 한상철 아버님 아시지? 물론이죠. 우리 아버지 생명의 은인이신데요. 아버님 손주가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어. 지금 즉시 움직여야 해. 두 번째 전화는 이동혁 장군의 아들인 이준석 준장에게 갔습니다. 준석아, 긴급 상황이야. 한상철 어르신 손주 건인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장성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상철을 아버지처럼 모셨던 사람들이었어요. 상철이 그들의 아버지를 전쟁터에서 구했고 전쟁 후에는 그들을 돌봐줬죠. 김정훈은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실이었어요. 총장님, 김정훈입니다. 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별 13시 각자의 위치에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부대에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6시 부대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5대가 일렬로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장성들이었습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모두 합쳐 별 13이었죠. 위병은 당황했어요.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장군이 방문할까 말까 한데 오늘은 한꺼번에 5명이 온 겁니다. 차렷, 경례. 위병이 급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김정훈 중장이 가장 먼저 차에서 내렸어요. 그는 위병에게 묻지도 않고 바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박성훈 소장, 이준석 준장, 최민호 준장, 정우철 준장이 줄지어 들어왔죠. 부대장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대장 김영식 대령은 급히 제복을 갈아입으며 부관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많은 장성들이 동시에 오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김영식 대령은 불안했어요. 한도윤 사건을 은폐하라는 지시를 받고 처리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건 때문에? 그는 이재훈의 아버지인 국회의원에게서 전화를 받았었어요.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해 주시오. 훈련 중 사고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알아서 잘 부탁하오. 김영식은 그 말에 따랐습니다. CCTV를 확인하지 않았고 목격자 진술도 받지 않았으며 의무 기록도 간단히 처리했죠. 모든 게 국회의원의 힘으로 해결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김정훈 중장이 부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뒤따라 4명의 장성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김영식 대령은 급히 경례했죠. 충성, 부대장 김영식 대령입니다. 편하게 하시죠. 김정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중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영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윤 이등병 사건 때문입니다. 김영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도윤, 이등병이요? 모르시는 척하지 마십시오. 열흘 전 이 부대에서 한도윤 이등병이 시력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로 보고됐죠? 김정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건 정말 훈련 중 사고였습니다. 야간 훈련 중 넘어져서 김영식이 변명하려 했지만 박성훈 소장이 끼어들었어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CCTV 기록 삭제, 목격자 진술 조작, 의무 기록 축소 모두 확인했습니다. 김영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이재훈 상병과 김태성 일병이 한도윤 이등병을 집단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한도윤 이등병의 왼쪽 눈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맞습니까? 이준석 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보고받은 게 아니라 보고를 조작한 겁니다. 김정훈이 책상을 탁 쳤어요. 대령, 당신은 지금 군 기강을 무너뜨렸습니다. 가혹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방치했으며 가해자를 보호했습니다. 김영식은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감찰팀과 군법무팀이 들어옵니다. 모든 기록을 제출하십시오. 그 순간 부대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감찰부 대령과 군법무관 중령이 들어왔어요. 그들 손에는 영장과 압수수색 허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영식 대령, 가혹행위 은폐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는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감찰팀은 생활관, 의무대, 행정실을 동시에 수색했습니다. CCTV 저장 장치, 의무 기록, 행정 문서가 모조리 압수됐죠. 생활관에서는 이재훈과 김태성이 끌려 나왔습니다. 둘은 아침 점호를 마치고 휴식 중이었어요. 이재훈 상병, 김태성 일병. 두 사람은 한도윤 이등병 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즉시 동행하십시오. 이재훈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십시오. 헌병이 이재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태성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형님, 어떻게 하죠? 닥쳐. 말하지 마. 이재훈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둘은 헌병대로 연행됐어요. 조사실은 따로 분리됐습니다. 김태성이 먼저 조사를 받았죠. 김태성 일병, 열흘 전밤 11시경 생활관 뒤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태성은 처음엔 부인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신과 이재훈 상병이 한도윤 이등병을 폭행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군법무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태성은 서류를 보고 당황했어요. 같은 생활관 병사 중 한 명이 그날 밤 창문으로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겁니다. 그 병사는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지만 감찰팀이 들어오자 진술했죠.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김태성이 소리쳤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이재훈 상병입니다. 저는 그냥 따라만 했어요. 김태성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옆 조사실에서는 이재훈이 버티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취침 중이었습니다. 김태성 일병이 당신이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군법무관이 말하자 이재훈은 비웃었죠. 그 말을 믿습니까? 김태성은 조폭 출신입니다. 저를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김태성이 당신을 지목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를 질투해서. 이재훈은 끝까지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어요.
삭제됐다고 생각한 CCTV 기록이 복구됐습니다. 생활관 뒤편은 사각지대였지만 그곳으로 가는 복도는 찍혀 있었죠. 이재훈과 김태성이 도윤을 끌고 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의무 기록도 다시 조사됐습니다. 처음 기록에는 외상성 시신경 손상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나중에 훈련 중 낙상 사고로 수정된 흔적이 발견됐죠. 누가 언제 왜 수정했는지도 밝혀졌습니다. 부대장의 지시였어요. 이재훈의 아버지인 국회의원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식 대령,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 아들을 조사합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있소? 당신 진급, 내가 막을 수도 있소. 국회의원이 협박했지만 김영식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의원님, 이번엔 별 13시 움직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별 13시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장성 13명이 동시에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끝났습니다. 김영식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어요. 국회의원은 급히 다른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예비역 장군에게였죠. 여보게, 지금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곤란한 일을 겪고 있네. 좀 도와줄 수 없겠나? 무슨 일인가? 가혹행위라는데 사실 큰 일도 아니고. 가혹행위? 자네 아들이 가해자인가? 그게 그렇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자네 지금 누가 움직이는지 아나? 예비역 장군이 물었어요. 누가 움직이는데? 한상철 어르신 때문이야. 한상철? 그게 누군가? 국회의원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6.25 참전 용사시네. 그분 손주가 피해자야. 그리고 그분은 현역 장성 10명 이상의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지. 자네가 이길 수 없어. 예비역 장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엔 손 떼는 게 좋을 거야. 국회의원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무용지물이 된 순간이었어요. 부대에서는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이재훈은 결국 수갑이 채워졌고 김태성은 자백서를 작성했습니다. 부대장 김영식 대령은 직무정지 명령을 받았고 부대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죠. 김정훈 중장은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도윤을 만나러 간 겁니다. 병실 문을 열자 도윤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왼쪽 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한도윤 2등병. 김정훈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김정훈이라고 하네. 자네 할아버지.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야.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상철 어르신이 자네를 걱정하셔서 나를 부르셨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김정훈은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후 상철은 부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손주분을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철은 즉시 부대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위병이 먼저 경례했어요. 어르신,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상철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위병이 그의 옆에서 천천히 따라오며 길을 안내했죠. 의무대 앞에 도착했을 때 김정훈 중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정훈은 상철을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상철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훈아. 아버님께서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는
어떤가?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철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손주가 어떤 모습일지,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상철은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도윤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왼쪽 눈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오른쪽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철은 지팡이를 벽에 기대 세우고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도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상철은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78세 노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상철은 도윤을 천천히 떼어놓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왼쪽 눈의 붕대, 여윈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모든 게 상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프니? 상철이 물었어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도윤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할아버지한테까지 거짓말하지 마. 상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마음이? 제가 공부를 잘한 게 죄가 된 것 같았어요. 서울대를 나온 게, 하버드를 다녀온 게 모두 저를 괴롭히는 이유가 됐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참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당당한 군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참을수록 더 심해졌어요. 조롱이 폭력이 됐고 폭력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께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할아버지께 실망을 드릴까봐. 도윤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상철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윤아, 잘 들어라. 상철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똑똑한 게 죄가 아니야. 공부를 잘한 게 잘못이 아니란 말이다. 저들이 비열한 거야. 저들이 잘못된 거란 말이다. 상철의 눈빛이 강렬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배우려는 사람과 질투하고 끌어내리려는 사람. 저들은 후자였을 뿐이야. 도윤은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성실하게 공부한 것도, 좋은 대학에 간 것도 모두 내 노력의 결과야.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이제. 도윤이 왼쪽 눈의 붕대를 가리켰어요.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뭐가 달라지니? 상철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어요. 뭐가 달라지냐고요? 너는 여전히 똑똑하고, 여전히 성실하고, 여전히 훌륭한 사람이야. 눈 하나 잃었다고 내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란 말이다. 상철은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도 전쟁터에서 다쳤어. 왼쪽 다리에 총알을 맞았지. 지금도 절뚝거리며 다니잖니? 도윤은 처음 알았다는 듯 할아버지의 다리를 봤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후로도 내 할머니를 만났고 내 아버지를 낳았고 너를 키웠어. 다리 하나 불편하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단 말이야. 상철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한쪽 눈으로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살 수 있어. 아니, 오히려 이 경험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상철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도윤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보장한다. 상철은 웃었어요.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 78년을 산 노인과 26살 청년.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가해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철은 잠시 침묵했어요. 벌을 받았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지. 이재훈 상병과 김태성 일병은 군사법원에 넘겨졌어.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중형을 받을 거야. 상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장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 도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때문이 아니야. 저들 스스로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야. 상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 그게 정의야. 그리고 정의는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되는 법이지. 할아버지께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김정훈 중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6.25 참전용사 전우분들의 자제분들이 모두 움직여 주셨다고.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 하지만 전우들이 도와줬지. 비록 그들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그들의 아들들이 할아버지를 도와줬단다.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전우들은 형제보다 가까워. 생사를 같이 한 사이니까. 그리고 그 인연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거야. 상철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이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할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상철은 도윤을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도윤아, 이제 고개를 들어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네, 할아버지. 도윤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밖에서 김정훈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상철 어르신을 지켜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김정훈은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저녁 후 치료에 전념하기로 결정했어요. 의사는 한쪽 눈의 시력은 돌아오지 않지만 재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철은 도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옆에 있을게.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할아버지가 함께 할 거야. 네, 할아버지.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고통도 있었지만 희망도 함께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부대는 그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재훈과 김태성은 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치상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의무 위반이 인정됐죠. 이재훈의 아버지인 국회의원은 아들을 구하려 백방으로 뛰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별 13 앞에서 그의 권력은 무용지물이었으니까요. 부대장 김영식 대령은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혹행위 은폐, 증거인멸, 직무유기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됐죠. 그는 군복을 벗으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사 박현수를 비롯한 관련자들도 모두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대는 사실상 재편됐어요.
새로운 부대장이 부임했고 가혹행위 방지 시스템이 전면 도입됐습니다.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설치됐고 병사들의 고충 상담 시스템도 강화됐죠. 외부 민간 상담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병사들과 면담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병영 문화였어요. 선임들은 더 이상 후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폭력, 작은 조롱도 즉시 보고되고 처리됐죠. 부대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됐어요. 서울대아버드 출신 이등병, 군 가혹행위로 실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방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는 군 인권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하지만 정작 도윤은 조용히 회복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후 그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거리 감각이 달랐고 시야가 좁았으며 때로는 어지럼증도 느껴졌죠.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며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엔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어요. 석 달쯤 지나자 일상생활은 거의 불편 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철은 매일 손주 곁을 지켰어요. 도윤이 좌절할 때마다 옆에서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할아버지도 전쟁터에서 다쳤지만 이렇게 잘 살았잖니? 너도 할 수 있어. 상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윤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반년쯤 지났을 때 도윤은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쪽 눈으로도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금방 피곤해졌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도윤은 경영 컨설팅 분야로 복귀하기로 결심했어요. 전역 전 받았던 일자리 제안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도윤의 사정을 알고도 기꺼이 그를 받아들였죠. 우리가 필요한 건 당신의 눈이 아니라 당신의 머리입니다. 일을 시작한 도윤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한쪽 눈을 잃었지만 오히려 집중력은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겸손해졌고 더 따뜻해졌으며 더 이해심이 깊어졌죠. 동료들은 도윤을 존경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도 알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자신의 과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고 성실하게 살아갔죠.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상철은 김정훈을 비롯한 장성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6.25 참전용사 전우들의 기일을 맞아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상철은 전우들을 기억하며 조촐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실에는 5명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김태성, 박준호, 이동혁, 최민수, 정우진. 모두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전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이 이제 장성이 되어 이 자리에 모였죠. 김정훈 중장, 박성훈 소장, 이준석 준장, 최민호 준장, 정우철 준장. 5명의 장성이 정복을 입고 경건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지만 상처를 통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제사가 끝난 후 상철은 그들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죠. 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김정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번에 도윤 씨를 도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하늘에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 도윤이가
다시 일어섰어요. 상철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도윤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박성훈이 물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상철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쪽 눈으로도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퇴근해서 돌아온 겁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도윤은 거실에 모인 장성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손님들이 계셨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도윤아. 이리 와봐. 상철이 손짓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김정훈이 먼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도윤 씨, 오랜만입니다.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중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도윤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정훈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차례로 도윤과 인사를 나눴어요. 그들은 도윤을 마치 자신의 조카처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도윤은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상철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분들이 모두 너를 도와주신 분들이야. 이분들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전우들이셨지. 도윤은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드려야죠. 이준석 준장이 말했어요. 한상철 어르신께서 우리 아버지들을 지켜주셨고 우리를 키워주셨으니까요. 전우란 게 그런 겁니다. 최민호 준장이 덧붙였어요. 함께 싸운 인연은 평생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인연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도윤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자신이 받은 도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호의가 아니라 70년 전 전쟁터에서 맺어진 인연의 연장선이라는 것을요. 식사 후 상철은 도윤과 단둘이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시원했어요. 상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할아버지. 도윤이 할아버지 옆에 섰어요. 나라를 지킨 건 총이 아니야. 상철의 목소리는 깊고 낮았습니다. 총알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야. 그럼 뭡니까, 할아버지? 끝까지 사람을 버리지 않은 마음이었어. 상철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전쟁터에서 전우가 쓰러지면 우리는 그를 버리고 가지 않았어. 위험해도 힘들어도 함께 데리고 갔지. 그 마음이 우리를 이기게 했어.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야.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도 그랬어. 할아버지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전우들의 아들들이 너를 버리지 않았어. 도윤도 울었어요. 할아버지, 도윤아, 이제 내가 그 마음을 이어가야 해. 상철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누군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끝까지 사람을 버리지 마.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약속해.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78세 노인과 27살 청년.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70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어요. 전쟁의 기억, 전후의 정신,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사랑이 말이죠. 그날 밤 상철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전쟁터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일기를 썼죠. 오늘 일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오늘 나는 확신했다. 우리가 지킨 나라는 계속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사람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봤어요. 왼쪽 눈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흉터는 자신이 겪은 고통의 증거이자 다시 일어선 승리의 표시였으니까요. 도윤은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씩씩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끝까지 사람을 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말이죠.